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경제 금융위기가 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중국의 2월달 수출이 18%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날 상해 증시가 3% 폭락했으며 그 다음날 뉴욕을 비롯한 금융시장들이 큰 폭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한국 주가도 2,000포인트가 붕괴돼서 1,920포인트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상황이 다시 좀 평온해졌지만은 과연 이 중국 경제의 한번 요동이 과연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 우리가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를 회고해 보면은 당시 본격적인 위기가 있기 전에 간헐적인 그런 폭락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또다시 중국에 이런 위기가 오지 않나. 그리고 워낙 우리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의 위기가 있는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 전문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센터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전 소장님은 칭화대 푸단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하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지난번 3월 중순경 폭락이 있었을 때 메릴 린치는 향후 18 내지 20개월 후에 중국의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었던 로런스 서머스는 작년 매경의 지식포럼 때 방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2, 3년 후에 미국의 중국 경제에 급변이 있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 우리 전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독감 걸린 건 확실하지만 수술을 해야 되거나 죽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가 이제 서방 세계가 보는 키가 그림자 금융하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대규모 그 외환자금 유출로 인한 외환 위기, 그리고 은행 내부에서 이제 문제 때문에 이 은행이 그 뱅크런이 났을 때 돈을 못 갚는 문제가, 그것이 이제 금융위기의 두 개의 중요한 이유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가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중국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조 8천억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외환보유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전 세계가 다 외환위기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중국의 은행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예금 대출 비중이 100% 이상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중국은 특이하게 예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은 예금의 75% 이하에서만 대출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 72%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한테 돈을 지급 못하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큰 차이고, 지금 앞으로 그림자 금융이나 지방정부 부채가 언제 만기가 돌아오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만기는 지방정부 부채는 2013년이 피크고 지금부터 계속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는 금년 2, 4분기, 3, 4분기에 만기가 가장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만약에 위기가 온다고 하면 앞으로 1년 반, 2년 뒤가 아니라 금년 2분기, 3분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제가 최근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제 외신을 읽어보면은 중국의 돈 풀린 신용, 그게 최근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14조 불 정도가 팽창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14조 불이면 거의 이제 미국 GDP 정도 규모고, 근데 매년 그 증가 속도가 20%에 달했다. 경제 성장률의 배를 되는 그런 급팽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돈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가서 이제 묶였거나 또 이제 부실 대출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리스크가 그림자 금융 리스크하고 지방 부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으로 인한 그런 그 어떤 경착륙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최근 그 금융위기 이후에 풀린 돈은 GDP의 2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 제조대국이라고 하기보다는 화폐대국입니다. 미국보다 돈이 더 많이 풀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 그러면 부동산이 최근 10년 동안 6.6배가 올랐고 주식시장은 1.3배 그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다 몰린 것이 맞는데 왜 부동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몰린 것이냐.
부동산 위기는 있는 것이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땅은 그렇게 넓어도 사람이 살 만한 땅은 굉장히 좁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투기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강한 실수요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바라볼 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도시화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40%에서 70% 갈 때가 가장 빨리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데 중국이 53%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아직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집값이 상하이 같은 경우는 평당 7천만 원 정도 하는데도 거의 이제 매진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이유를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중국에서 1년에 시골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이 1년에 1.4% 대략 한 1,800만 정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1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1,400만 쌍입니다. 그럼 3,200만 개의 방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학 졸업생들이 70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럼 대략 한 4천만 개 방이 필요하면 방 3개짜리 방이라고 해도 한 1,000만 채에서 1,300만 채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 도시화가 돼야 되고 아직 54%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수요가 많다. 이렇게 수요의 갭이 굉장히 큰 거죠. 크다 이런 말씀인데 예. 최근에 보면 가끔 부동산 뭐 약간 하락이다, 뭐 폭락 조짐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한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까? 최근 1년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근 1년간의 그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건데 이게 상승률이 하락하는 거냐, 감소하는 거냐, 마이너스가 나는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이제 그 리카싱, 그다음에 그 중국의 최고의 부자 왕제린이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제 이 소문이 돌면서 중국에 드디어 금이 가는 거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매각한 것은 호텔하고 상가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텔하고 상가 같은 경우들은 시진핑 주석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금년 들어서 중국의 공무원들은 5성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거나 연애를 못하게 금지령을 내렸고 그 덕분에 5성급 호텔들이 이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5성급 호텔이 별을 하나씩 떼고 4성급으로 낮추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호텔, 상가 이쪽으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부동산을 팔고 싶은 거죠. 그것이 이제 리카싱이나 왕제린 같은 이제 부동산 재벌들이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하는 것의 이 진실입니다. 그 지난주에 보면 이제 환율을 1% 변동폭을 2%로 늘린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중국 중앙은행의 그 통화량 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5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통화량이 2배 이상 풀렸는데 근데 이 돈들이 다 한쪽으로 몰려가서 중국이 지금 최근 4년 동안에 통화량을 30% 풀던 것을 지금 13%까지 낮췄습니다. 테이퍼링을 미국이 먼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4년 전부터 중국이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변수 하나는 뭐냐 그러면 외환 부분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환 부분이 위안화가 절상된다는 그 트렌드가 지금까지 계속 4년째 이어졌기 때문에 한마니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마니 통제하는 데에 이제 중요한 단초가 환율은 절상되는 것이 아니라 절하될 수 있다. 그걸 이번에 이제 일주일에 1%를 폭락을 시킨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중국은 우리처럼 자유변동 환율제가 아니고 복수통화 바스켓입니다. 환율은 이제 여러 가지 6개인가 7개인가 환율에 구성비를 조정해서 환율 결정하는데 그것은 중앙은행밖에 가중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2%로 지금 환율을 전병토를 늘리는 과정에서 먼저 한번 1%만큼 아래 위로 한번 조정을 시켜본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한마니를 갖고 온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경고를 갖고 들어오지 말라. 이제 이런 시그널을 지금 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한편에서는 또 이제 중국이 외환 자유와 이제 증권 자유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또한 그렇게 이제 한머니에 대한 경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그 불안에 대한 그런 사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근에 보여지는 그런 시그널들은 결국 굉장히 이제 지역적인 사안들을 전체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나타나는 오류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분명히 보이지만 이것이 위기 상황으로 갈 것 같은 이런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양회가 끝난 다음에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는 7.5% 정도 예상했던 수준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약간 선회가 있을 것으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7.5%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 경제 운영 방향이 과거하고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중국 경제 목표는 7.5%가 아닙니다. 리커창 총리의 발표문을 자세히 보면 7.5 좌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좌우라는 말이 중국 뜻으로서는 about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7.5가 될 수도 있고 7.3이 될 수 있고 7.8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 이 리커창 총리의 경제 정책은 목표 관리가 아니고 구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이고, 이번부터 시작하는 이제 정부 정책에서 큰 변화는 최근 30년 동안 자본주의 250년을 30년 만에 캐치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하고 난 다음번에는 당연히 분배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고, 양적 성장을 한다면 질적 성장이 들어오는데, 지금 중국의 2014년은 성장에서 분배로, 양에서 질로 가는 첫 번째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국 정부 경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큰 틀 두 개는 하나는 중국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국유 기업을 개혁해서 분배 문제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2020년까지 1억 명의 인구를, 시골 인구를 도시로 가져오는 신도시화를 진행하면서 소득 분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이런 트렌드로 가고요. 금년에 지금 한국에 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업 정책인데, 중국의 전통 산업, 철강화학, 조선, 이런 전통 산업은 과잉 설비 축소, 그리고 IT를 포함한 소비 산업은 정책적인 육성, 그리고 금융 산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구조 조정, 그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중국 경제 위험론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국민들이 많았는데, 우리 전 박사님 잘 안심을 시켜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 피치 같은 그런 그 국제 중요 신용평가 기관은 중국의 국가 부채가 2017년까지 GDP의 270%까지 치솟는다. 그리고 이자 지급만 해도 GDP의 20%가 넘을 거다라는 다소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진실의 순간이 왔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신용 축소와 부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망하고 흥하느냐 하는 것도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단행이 됨으로써 중국이 여전히 불안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오늘 전 소장께서 다소 안정적으로 비중을 두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중국 문제는 한국의 수출의 26%를 담당하는 이만큼 더욱더 주시해서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